2023년 7월 24일 10시 00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내신 구조대 유진쌤이 등장했다. 준비됐나요? 네, 준비가 되셨다고 하니까 우리 10강부터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강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입니다. 우리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봐야겠지요? 대답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네, 해야겠지요. 자, 선조 때 하면은 큼지막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였어? 그렇지. 1592년에 임진왜란입니다. 일단은요, 우리 붕당의 형성으로 이제 인조까지 한번 설명을 쭉 나가보도록 할게요. 선조 때 이 살인 세력이 사전 오기 끝에 드디어 정계를 장악하게 되고 훈구파를 밀어내게 됐었잖아요. 그치? 척신정치를 밀어내고 살인파가 드디어 중앙 관직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살인파가 이조 전랑의 자리를 두고 이조 전랑, 이호 해병, 형공, 6조 중에서도 이조 전랑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관직을 등용하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 직급을 우리가 이조 전랑이라고 불렀었던 거예요. 자, 이조 전랑의 자리를 두고 이 김효원과 그리고 심을겸이라는 사람이 척신정치 척결을 두고 대립하게 됩니다. 자, 김효원은요, 영남학파, 그렇기 때문에 동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을겸은 시옷으로 시작하죠. 그럼 여기는 무슨 인이야? 그렇지, 서인이 되는 것이에요. 서인,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동인은요, 주로 누구의 학문을 계승한 거예요? 이입니다. 네, 책의 이황입니다. 자, 이황과 남명 조식 선생님의 학문을 계승을 했었습니다. 자, 조식과 이황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서인에는 누가 있었지? 이화성원입니다. 네, 이화성원입니다. 아주 대답 잘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성원까지는 오케이. 조식, 이황은 선생님이 따로 갈라놨는데 왜 이렇게 나눠졌었냐면은 일단은 조식 선생님께서는요, 양명학까지 수용을 했어요. 뭐까지 수용했다? 양명학이요. 양명학이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금방 쓰고 지울 테니까 빠르게 한번 적어주세요. 자, 유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도덕적 통치죠. 그쵸? 도덕적 통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백가가 처음으로 대두됐었던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춘추시대의 이 공자께서도 그리고 전국시대의 맹자께서도 도덕적 통치를 강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도덕적 통치 즉슨 왕도정치인데 사람의 내면, 일단은 내가 내면을 수양해야 돼. 그래서 어질인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사람인이 두 개 있는 거야. 그래서 어질인, 인의 경지에 올라야 된다. 라고 인을 강조했었다는 것. 인, 의, 예, 지를 주로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은 뭐예요? 어질인자. 공자께서도 이 인의 경지에 대해서 자, 나는 지식을 쌓으면서 나를 수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은 내 인의 우물이 깊어지니 다른 사람과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 누구한테 나눌 수 있을까? 가족한테 나눠야 된다는 거야. 인은 순차성이 있어. 순차성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나에서 가족을 건너뛰고 국가를 사랑해버리면 이게 조금 잘못 나가는 사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은 그 다음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건 나의 가족. 나의 가족 다음에는 국가 이상으로는 이제 범세계적 이런 식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이 인의 순차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이 큰 갈래가 있다라고 하면은 큰 갈래 중에 작은 일부분이 여기가 이제 뭐 성리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양명학이 되는 것인데
등장은 뭐가 먼저 더 등장을 했었냐면 성리학이 먼저 더 등장을 했어요. 송나라가 남쪽으로 밀렸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저우를 수도로 했었던 송나라로 밀렸을 때야 남송의 학자였었던 주희라는 사람, 그래서 주 선생님 주자라고 부르는데 이 주희가 집대성했었던 성리학은요, 인간의 본성이 곧 우주의 이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이학이라고 불렀었던 거야. 성이학. 성리학에서는 특히나 무엇을 강조했었다? 충신과 효도, 그리고 가부장사회였기 때문에 연력, 이런 것들을 특히나 강조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리학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조선이 개창됐을 때 시기 신진사대부를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성리학을 이야기하고 조선은 철학자의 나라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쵸? 기억나나요? 네,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자, 그럼 양명학은 여러분들 기억나요? 아주 솔직하네요. 양명학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걸 보니까. 양명학은요, 이제 나중에 송나라 이후에 명나라 때 등장하게 되는데, 양명학은 같은 이 유교의 한 갈래에 있는 성리학을 때로는 비판하기도 했어. 오잉? 왜 비판했을까? 비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리학은 너무 지식 중심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선생님이 극단적 비유를 하나 하자면은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극단적 비유예요. 일반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에 나오면은요, 하버드에 졸업하면요, 정말 이름 있는 세계적인 대학교잖아. 그치? 뭐 하버드나 아니면은 서울대학교나 뭐 연세대, 고려대를 나오면 범죄를 안 저질러요? 아니죠. 분명히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나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 대학교에 나와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지식을 그렇게나 축적했는데 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지? 즉슨 양명학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식 중심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행합일을 해야 된다. 지행합일을 강조하게 돼요. 지식과 행동을 하나로 합친다는 거야. 자, 지식과 행동을 하나로 합친다. 그래서 지행합일론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지행합일론을 주장하면서 양명학에서는 너무 지식 중심으로 이제 계속 쌓여가는 이 성리학을 때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행동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행동을 강조했었다. 그래서 이 양명학이 성리학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우리 조선사회에서 수용되기가 쉽지가 않았었지만 누구만큼은 남명 조식 선생님만큼은 양명학까지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식 선생님을 뭐라고 불러요? 칼을 찬 선비, 행동하는 선비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자, 양명학까지 수용했었다. 그래서 조식의 학문을 계승한 선비들인 경우에는 대부분 실제로 본인이 행동할 줄 아는 선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주로 의병으로 활약도 많이 했었어요. 의병이요? 광해군이 딱 생각나네요. 왜 광해군이 생각나?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주도했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이 조식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을 우리가 북인이라고 부르고요. 이황 선생님은 관직 자리에도 여러 번 올랐던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이황 선생님께서는 신하로서의 예를 잘 알고 있는 분이셨어. 그래서 남인으로 나눠지게 된다. 이황 선생님의 이 학문을 계승한 선비들은요, 남인이라고 불렀다. 광해군 때는 이제 주로 정계를 장악했었던 게 바로 북인 세력이었던 거야. 북인.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렇다면은 이거 유교 한번 선생님이 쓱싹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쓱싹. 자, 그래서 선조 때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고 임진왜란에 이제 북인 남인으로 나눠졌다, 뭐 이런 내용들 기억해놨죠? 자, 그러면 이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연도는 조선 건국으로부터 약 200년 뒤라 그랬어요. 조선 건국이 언제였지? 1392년이었지? 1392년에서 200을 더하면은 에이구 159 있다. 159이 임진왜란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자, 근데 이게 참 임진왜란 선조 때 당시만 해도요, 이 당시에 그래도 권력이 더 강했었던 붕당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였었지? 바로 동인이었었어.
그래서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동인의 김성일과 그리고 서인의 황윤길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실제로 가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고 왔다 그랬었죠. 기억나? 그 당시에 국론이 분열됐었어. 국론이 분열됐다. 일단은 서쪽을 먼저 써야겠다. 서인, 그래야지 동인. 여러분들이 썼을 때 헷갈리지가 않죠? 서쪽이 왼쪽, 동쪽이 오른쪽. 자, 서인에서는 이제 황윤길, 그리고 동인에는 이제 김성일, 도요토미 히데요시 보고 이제 보고를 드리는데, 서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본은 침략 가능성이 있다, 없다? 침략 가능성? 맞아요.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동인에서는 침략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침략 가능성 X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당시 이제 정계를 꽉 쥐고 있었던 게, 권력이 이제 강했었던 게 여기 동인이다 보니까 동인의 이야기를 수용하게 되고, 서인에서는 아니 침략 가능성 있다니까요 라고 해가지고 율곡이 선생님께서 이가 10만 양병설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10만 군대를 양성해야 된다라는 게 10만 양병설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 10만 양병설 역시 어떻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조식이랑 이황 선생님은 대체 뭐 한 거예요? 임진왜란 일어날지도 몰랐어요? 이황 선생님이랑 조식 선생님께서는요, 선조가 제위한 지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명종 때부터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후대에 이제 등장하는 성리학자였어요. 그래서 이가 10만 양병설을 이야기했지만 수용되지는 못했다라고 하고, 자, 임진왜란이 끝나면서 봐봐. 이 당시에 임진왜란 이후 일본, 그리고 명나라의 임진왜란 후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일본에서는 에도막부가 들어섰죠. 에도막부.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을 누르고 실권을 장악한 사람 누구였어요? 토쿠가와 이에야스. 맞아요. 토쿠가와 이에야스였죠. 자, 명은 어땠어요? 명은요, 우리 이 조선의 무리한 원병 파병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국력이 크게 손실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국력이 약화되었다. 국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급성장하게 되는 민족이 있었으니 그 민족이 누구야? 바로 유목민족이었었던 여진 세력이야. 여진이 급성장하면서 여진종을 통합하고 나라를 세우는 누르하치, 이 누르하치가 후금, 원래 여진족은 금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었잖아요. 그치? 우리 고려 때 침입까지 했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금나라의 후예다라고 하는 후금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명나라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었다. 즉, 이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명과 후금의 대립 상황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우리나라한테 뭘 요청했어? 지원병을 파병해달라고, 원병을 파견해 줄 것을 계속 요청했었죠. 그래서 이 광해군이 누구를 보냈었어? 강홍립을 보냈었어요. 자, 그래서 강홍립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 조명연합군과 후금의 전투에서, 이 사르후 전투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조명연합군이 패배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조선의 군대, 강홍립은 우리 항복, 우리 너네랑 싸울 생각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명나라에서는 우리 조선한테 이 지원병을 파병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이 광해군은 적절히 거절을 하게 되죠. 그것 즉슨 뭐예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유연하게 중립 외교를 하게 된다. 중립 외교.
자, 근데 이 중리외교는 당연히 이 실제로 북벌을 나가봐가지고 후금과 전투를 해봤었던, 여진과 전투를 해봤었던 광해군과 북인 세력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 명은 지금 지는 애고, 이제는 우리가 이 후금이랑 조금 치선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북인 세력들이고, 서인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였었지. 조금 정통성리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 자, 따라합니다. 친명배금. 친명배금. 잘 따라하고 있어요. 자, 이 친명배금을 얘기한다 그랬어. 친명배금이 뭐냐면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잘 봐! 자,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를 배척한다 라고 해가지고 친명배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이 서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가 대체 어떻게 오랑캐들을 섬기겠냐? 오랑캐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는 없어! 명나라랑 계속 친하게 지내야만 하고 이 명나라와의 대의명분을 지켜야 돼. 우리는 명나라랑 4대 관계니까 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서인 세력이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서인 세력들이 광해군의 중리외교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가 아니합니다. 자, 그랬는데 광해군이 또 한 가지 이 서인 세력들 레이더망에 들어올 만한 미운 털이 박힐 만한 짓을 하나 더 하죠. 그게 뭐였어? 자, 따라합니다. 폐모살제. 폐모살제. 좋아요. 자, 폐모살제가 무엇이에요? 엄마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형제를 살해했다라는 거야. 이게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뭘까요? 자, 선조 때 있잖아. 선조께서 나중에 이제 훗날 또 재혼을 하시게 되시는데 이 재혼하는 여성이 몇 살이라고? 선조는 이제 할아버지인데 19살 된 젊은 구민이랑 다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야, 진짜 19살이라고? 광해군보다도 9살이 어렸어요. 이거 광해군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야. 어떤 부분이 불안하게 작용을 했냐면 다른 것도 아니라 광해군은 이 여자가 혹시 나보다 어린 새엄마가 혹시라도 아들을 임신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결국에는 임신했어, 안 했어?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누구야? 영창대군이야, 영창대군. 자, 영창대군. 그래서 영창대군이 혹시라도 왕위에 앉으면 어떡하지 했었던 우리 광해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언제 자기가 폐위당할지 모르니 이 영창대군을 어떻게 해요? 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살해했다라고 해가지고 살제가 되는 것이고 임목대비였었던 엄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폐위시켜버리는 거죠. 폐비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가지는 충분히 뭐가 된다. 이 성리학적 유교 질서를 중시하는 조선이라는 사회에서는 이 정도 일만 했어도 이미 폐위당할 명분은 충분하다. 자, 그래서 누가 주도합니까? 바로 친명배금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서인이 주도해가지고 인조 무엇을? 그렇지, 반정을 주도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공식이에요. 자, 군자가 들어가 있으면은요, 그 다음 왕에는 뭐가 붙는다고요? 짜잔, 반정이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군자가 붙으면 다음 임금 이름 뒤에는 뭐가 붙는다고? 묘호 뒤에? 뭐가 붙는다고요? 네, 반정이 붙는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누가 주도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서인이 주도했습니다. 서인이 주도하고 또 서인이 주도하니까 남이는 뒤에서 나 따라갈게. 따라가는 거예요. 선생님 북이는요. 이 광해군이 폐위되면서 이것을 계기로 광해군이 폐위되면서 북인 세력도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축출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사실 이 북인도 원래는 더 깊게 들어가면은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어요. 재미없는 얘기 아니니까 선생님이 짤막하기만 해줄게. 영창대군이 이제 태어나고 나서부터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와 그리고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 이렇게 나뉘게 됐었다. 누가 더 많았을까? 광해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지? 그래서 대북이에요.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이 북인 세력들은 축출되고 인조가 왕이 올랐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인조 반정을 주도한 게 서인 세력이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게 남인 세력들. 남인은 이제 정계에 참여를 하게 된다. 참여를 하게 되면서 상호 비판적으로 서로 어떻게 하는 거야?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러면서 상호 견제를 하면서 이 정계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조반정에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었어요. 자,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정묘호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인조반정을 도와줬었던 신하 중에서 가장 노력했었던 신하가 있어서 그 신하가 누구였냐면요. 바로 이괄이라고 하는 신하였던 거야. 이괄이라는 신하가 인조를 왕에 앉히기 위해서 킹메이커 역할을 정말 열심히 했어. 그래서 이괄은 내심 뭐라고 생각했을까? 나 정도면은 내가 당연히 인조를 왕에 앉히는데 가장 노력했으니 나는 1등 공신이 될 수 있겠지? 공을 쌓은 신하들도 순서가 있어. 그 순서가 있는데 자기가 가장 많이 노력했으니까 1등이라고 생각한 거야. 1등급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괄이 결국 2등 공신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내가 2등이라고. 여러분들 국영수, 과, 역 다 100점 맞았는데 2등급이래. 충격적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괄이 난을 일으키게 된다. 이괄의 난 아시겠죠? 자, 이 이괄의 난을 계기고 이괄도 너무 속상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서 당시에 이 명나라의 힘이 점점 쇠퇴하고 명나라는 나중에 농민봉기였었던 이자성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후금 있잖아요. 이 후금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후금이 지금 조선 안에서 난이 일어나고 있어. 무슨 내용인가 하고 귀를 기울여 보니까 우리를 도와줬던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세력들, 즉슨 이 인조도 서인과 마찬가지로 친명배금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했겠죠. 그러니까 후금을 세웠었던 누르하치 입장에서도 야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 이괄의 난을 계기로 누가 침입하게 된다? 후금이 침입을 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야 광해군이 우리랑 친하게 지냈다 그래가지고 너네는 대체 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왜 다른 사람을 안 친 거야? 너네 웃긴다 하면서 광해군의 복수를 명분으로 침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었다? 두둥, 그 이름도 유명한 정묘호란입니다. 정묘년에 오랑캐 호자를 써가지고 오랑캐들이 요란을 일으켰다. 정묘호란이 되겠습니다. 자, 정묘호란은 이괄의 난을 계기로 이제 광해군이 폐위됐구나를 안 거야. 그래서 후금에서도 광해군의 복수를 명분으로 침입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요 침입을 살짝 지우고, 이미 쓴 거 아니겠지? 자, 살짝 지우고 후금이라고 써주세요. 후금이 침입했다. 선생님 이게 왜 포인트예요? 학교 문제는요, 중학교 수준의 내신 문제는 생각보다 치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후금을 바꿔가지고 낼 수도 있어. 청이라고 낼 수도 있어. 청은 혹은 청태종이라고 나오는 거는 땡 틀린 거야. 후금이 나중에 훗날에 홍타이지 청나라 태종이 국호를 후금에서 청나라로 바꾸게 되면서 쳐들어오게 되는 것은 다른 전쟁이에요. 그건 다른 요란이야.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렇게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문제 이따가 선생님이 이제 단원 다 끝나고 나서 단원평가 문제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해군의 복수를 한다는 명분으로 후금이 침입했다. 자, 후금이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되니까 인조는 피란에 갈 수밖에 없죠. 그치? 인조가 어디로 피란에 갔을지 맞추는 사람한테 소정의 상품. 남한산성. 오! 틀렸습니다. 강화도 정답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선생님이 소정의 사은품을 오전반에서 다 뿌려버렸네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을 약속하겠습니다.
맞아요. 저번에도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박제됐어. 저번에도 준다고 그랬는데 안 줬대. 2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꼭 지킬게요. 어디로 피랑 갔다고 얘들아? 강화도. 그래서 인조가 강화도로 피란을 가게 됐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강화도로 도망을 치게 된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강화도는요, 생각보다 섬이지만 물살이 세가지고 다른 배가 침입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전략적 요충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화도로 피란을 갔었던 거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침입해 와서 본인들의 요구 조건을 얘기할 거 아니야? 그쵸? 그 전에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의병 활동이야. 여기 정묘호란 당시에 의병들이 활동하는데, 의병은 조선에서 훈련받은 군대예요? 아니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라를 위해 가지고 들고 일어난 군대를 우리가 의병이라 그래. 이 의병 활동, 시험 문제에 요즘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조선시대에만 의병 활동이 있었다는 게 아니야. 알겠지? 우리 정묘호란 당시에도 매우 적극적인 이런 의병 활동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봉수와 용골산성에서 싸웠었던 정봉수, 용골산성, 그리고 이립은 선조가 임진왜란 당시에 도망쳤던 곳 어디예요? 얘들아 힘들어 빨리 맞춰줘. 선조가 임진왜란 당시에 피랑 갔었던 곳 어디야? 의주잖아. 그쵸? 의주에서 의병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시겠지요? 야, 강화도 잡히면 어떡하게. 자, 강화도 아니라 의주였습니다. 그래서 정봉수 장군은 용골산성에서, 그리고 이립은 어디에서? 네, 의주에서 이렇게 의병 활동을 했었다. 자, 그래서 이 정묘호란의 결과가 어찌 되었느냐 하니까, 이제 후금에서도 조선 너희들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랑 친하게 지낸다고 친하게 지내는 임금을 강제로 폐위시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참으로 실망했어. 조선 우리랑 친하게 지내지. 명나라를 4대 관계로 모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도 4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4대 관계라고 하면은 명나라를 뭐처럼 모시는 거야? 아버지처럼 모시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명나라도 아버지로 모시고 후금도 아버지로 모시면 아버지가 몇이야? 2명?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린 아버지가 둘인데?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우리 아버지 둘인데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후금에서도 그래 갑자기 아버지는 조금 쉽지가 않지. 친해지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그래서 어떤 관계에 만족을 하고 이 당시에 끝이 나게 되냐면은요. 이 후금과 조선이 친선 관계를 약속해요. 친선 관계를 약속하고 정묘호란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 친선 관계 있잖아. 그냥 친선 관계가 아니라 야 우리가 지금 당장 아들과 아빠는 아니어도 뭘 하자고 그랬어? 형제의 관계는 맺자라고 얘기했었던 거야. 형제의 관계.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자. 우리 의형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묘호란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옆으로 살짝 옮겨가지고 바로 이제 병자호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병자호란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묘호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여진족이었었던 금나라의 후예인 후금과 친선관계, 형제관계를 맺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 후금이 있잖아. 나중에는 홍타이지. 한마디로 청태종이에요. 청나라 태종 당시에 국호를 국호가 이게 뭐야. 금나라의 후예라니. 우리의 국호는 푸를 청, 대청제국이다 라고 하면서 청으로 국호를 변경합니다. 국호 변경. 대제국, 청나라이다 라고 하면서 청으로 국호를 바꾸며 우리나라한테 군신관계를 요구하며 쳐들어오는 거 바로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병자호란.
자, 후금이 파란 색깔이 여기 있어. 파란 색깔 여기 있어. 자, 후금이 청으로 국호를 바꾸고 무슨 관계를 요구했었다? 군신 관계를 요구했다. 군신 관계를 요구하다.